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꿀잠 DJ입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도 레드먼드의 앤 읽어드리겠습니다. 33. 그는 그냥 오기만 해요. 사흘 뒤 앤이 학교에서 돌아와 보니 제닛이 울고 있었다. 눈물과 제닛은 어울리지 않아서 앤은 흠칫 놀랐다. 어머나, 무슨 일이세요? 앤이 초조하게 물었다. 내가 오늘 40살이 됐어요. 제닛이 흐느끼며 대답했다. 어제도 거의 40살이었는데 마음이 상하지 않았잖아요. 앤이 웃지 않으려고 애쓰며 위로했다. 하지만, 하지만, 제닛은 울음을 삼키느라 말을 잇기가 힘들었다. 존 더글라스가 나한테 결혼하자고 말하지 않잖아요. 아, 하지만 그럴 거예요. 그분한테 시간이 드려야 해요, 제닛. 앤이 서글프게 말했다. 시간이라고요? 그이에게는 20년이란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닛이 톡 쏘듯 말했다. 존 더글라스가 20년 동안이나 제닛을 만나러 왔다는 뜻인가요? 그랬어요. 그런데 결혼하자는 말은 안 했어요. 이젠 존이 앞으로도 그 말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누구에게도 이런 말을 한마디도 안 했지만 누구에겐가 털어놓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아서요. 존 더글라스는 20년 전부터 나를 만나러 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이었죠. 그는 계속 찾아왔고 한참 지나자 나는 이불 보며 혼수품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이는 결혼 얘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어요. 그냥 오고 또 오기만 했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가 데이트를 시작한 지 8년이 지났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때는 존이 말을 꺼낼 거라고 생각했죠. 내가 세상에 혼자 남겨졌으니까요. 존은 정말로 친절하고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고 나를 위해서 뭐든 해주는 사람이지만 결혼 얘기만은 안 했어요. 그 뒤로 계속 그런 식이었어요. 사람들은 그게 내 탓이라고 말해요. 존의 어머니가 너무 아프니까 내가 병구안하기 싫어서 결혼하지 않는 거라고들 말하죠. 그렇지 않아요. 난 존 어머니의 병수발을 하고 싶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마음대로 생각하게 내버려 두지요. 동정을 받는 것보다는 욕을 먹는 편이 나으니까요. 존이 청혼하지 않는다는 게 너무나 자존심 상해요. 그런데 그이는 왜 청혼을 하지 않을까요? 이유라도 알면 이렇게까지 마음에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존의 어머니가 아들이 누구와도 결혼하는 걸 원치 않아서 그러는 건 아닐까요? 앤이 말했다. 아니요, 그분은 원하세요. 당신의 목숨이 다하기 전에 존이 자리 잡는 걸 보고 싶다고 저한테 몇 번이나 말씀하신걸요. 그분은 항상 그런 뜻을 아들한테 비추곤 하세요. 지난번에 선생님도 직접 들었잖아요. 난 다 틀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뭐라 말할 수가 없네요. 앤이 힘없이 말했다. 앤은 루도빅 스피드가 생각났다. 하지만 이건 그 일과는 달랐다. 존 더글라스는 루도빅과는 다른 사람이었다. 불쌍한 제닛이 구슬프게 말했다. 앤, 알겠지만 나는 늘 존을 아주 많이 좋아했어요. 존이 오지 않는 것보다는 계속 오는 게 나았죠. 다른 사람은 누구도 좋아한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껏 문제 삼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를 남자답게 말하게 하는 게 좋았을지도 모르죠. 앤이 부추겼다. 제닛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공연히 무슨 말을 했다가 그 사람이 내 진심이라고 생각하고 떠나버릴까 두려웠어요. 난 영감은 없는 사람이지만
그런 느낌이 들어요. 나도 어쩔 도리가 없어요. 아니요, 할 수 있어요, 제닛. 너무 늦어서 못하는 일 같은 건 없어요. 꿋꿋하게 버티세요. 그 사람한테 더는 우유부단한 태도를 참지 않겠다는 걸 보여줘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모르겠어요. 내가 그런 말을 할 용기를 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오래 질질 끌어서요. 하지만 생각해 볼게요. 애는 존 더글라스에게 실망했다. 그가 좋았고 20년 동안이나 여자에게 줏대 없이 그렇게 굴 사람으로는 보지 않았다. 그런 사람은 단단히 혼이 나야 했다. 그 과정을 지켜보게 될 것 같았다. 다음 날 밤, 기도 모임에 갈 때 제닛이 단단히 보여주겠다고 말하자 애는 기분이 좋았다. 더 이상 짓밟히지 않겠다는 걸 존 더글라스가 알게 해주겠어요. 정말 옳은 생각이에요. 앤이 신나서 맞장구 쳤다. 기도 모임이 끝나자 존 더글라스가 다가와서 평소처럼 데려다 주겠다는 제의를 했다. 제닛은 겁먹은 표정이었지만 단호하게 대했다. 아니요, 됐어요. 혼자서도 집까지 가는 길을 알아요. 40년이나 오간 길이니 당연히 알죠. 그러니까 공연히 고생할 것 없어요, 더글라스 씨. 제닛이 쌀쌀맞게 말했다. 애는 존 더글라스를 쳐다보고 있었다. 환한 달빛 아래서 애는 그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지는 것을 다시 보았다. 존은 한마디 대꾸도 없이 돌아서서 걷기 시작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앤이 큰 소리로 부르며 존을 쫓아갔다. 사람들이 놀라서 구경하든 말든 상관없었다. 더글라스 씨, 잠깐만요. 돌아오세요. 존 더글라스는 걸음을 멈추었지만 돌아오지는 않았다. 앤이 젠걸음으로 달려가서 존의 팔을 잡았다. 그리고 끌다시피 해서 제니 쪽으로 갔다. 앤이 애원하듯 말했다. 돌아가셔야 해요. 이건 실수예요, 더글라스 씨.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제닛한테 그러게 하게 했거든요. 제닛은 그러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됐어요. 안 그래요, 제닛? 제닛은 한마디 말도 없이 존의 팔을 끼고 걷기 시작했다. 애는 집까지 조용히 뒤따라가서 뒷문으로 슬쩍 들어갔다. 제닛이 비꼬듯 말했다. 도와준다더니 참 잘도 도와주네요. 저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제닛. 꼭 거기 서서 살인이 저질러지는 걸 보는 기분이었어요. 그분을 쫓아가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래줘서 다행이에요. 존 더글라스가 돌아서서 가는 것을 봤을 때 내 인생에 남아있던 기쁨과 행복이 모두 그와 함께 가버린 것 같았어요. 끔찍했어요. 존이 왜 그랬냐고 묻던가요? 앤이 물었다. 아니요. 그 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제닛은 덤덤하게 대답했다. 34. 존 더글라스 마침내 밝히다. 앤은 결국 무슨 일인가 벌어질 거라는 희망을 은근히 품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다. 존 더글라스가 와서 제닛을 데리고 드라이브를 갔다. 그리고 기도 모임이 끝난 뒤에는 집까지 걸어서 바래다 주었다. 앞으로 20년 동안 똑같이 그럴 것 같았다. 여름이 가고 있었다. 애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편지를 쓰고 공부도 조금 했다. 학교까지 걸어서 오가는 길은 즐거웠다. 항상 늪지를 지나다녔는데 늪지는 아름다웠다. 습한 흙과 초록색 이끼가 낀 낮은 산, 은빛 개울이 굽이굽이 흐르고 전나무가 쭉쭉 곧게 자라 있었다. 길에는 전나무 가지와 담록색 이끼가 깔려 있고 나무 뿌리가 보기 좋게 뻗어 있었다. 벨리로드의 생활이 단조롭게 느껴질 무렵 확실히 기분 전환이 되는 사건이 하나 있었다.
마르고 누런 머리칼의 샘 톨리번은 박하를 권하던 그날 저녁 이후 나타나지 않았다. 샘 톨리버가 앞에 굉장히 짧게 언급이 돼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친구는 그 벨리로드에서 젊은 남자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데 그 단 한 명 있는 사람이 바로 옆집의 일꾼으로 있는 샘 톨리버였다라는 그 문장이 앞에 있었습니다. 그게 앤이 필리파에게 쓴 편지에 나오는 문구였어요. 어쨌든 샘 톨리버는 앤 옆집에 살고 있는 벨리로드에서 흔하게 볼 수 없는 젊은이 중 한 명, 일꾼입니다. 몇 차례 우연히 길에서 마주친 게 전부였다. 그런데 8월 어느 밤 샘이 나타나서 현관 옆에 놓인 녹슨 벤치에 차분히 앉아 있었다. 샘은 조각조각 기운 바지와 팔꿈치가 달아빠진 파란 진 셔츠의 작업복 차림에 낡은 밀짚 모자를 쓰고 있었다. 샘은 지푸라기를 씹으면서 앤을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앤은 한숨을 내쉬면서 책을 내려놓았다. 샘과의 대화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동안 침묵이 흐른 뒤 샘이 불쑥 말했다. 저길 떠나려고요. 샘이 지푸라기로 이웃집 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아, 그래요? 앤이 예의 바르게 대꾸했다. 네. 그럼 이제 어디로 갈 거예요? 저기요. 혼자 살 곳을 마련할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밀러스빌에 나한테 알맞은 집이 있어서요. 그런데 그 집을 빌리면 여자랑 살면 좋겠어요. 그렇겠죠. 앤이 심드렁하게 대꾸했다. 네. 또 긴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샘이 지푸라기를 치우고 말했다. 날 받아줄 거예요? 뭐라고요? 앤이 소리쳤다. 나를 받아주겠느냐고요. 그러니까 결혼해달라는 거예요? 앤이 떨면서 물었다. 네. 난 당신을 잘 몰라요. 앤이 화를 내며 말했다. 결혼한 다음에 사귀면 되잖아요. 앤은 분통이 터졌다. 난 당신이랑 결혼하지 않을 거예요. 앤이 거만하게 딱 잘라 말했다. 그러면 아까울 텐데요. 나는 일을 잘하는 일꾼이고 은행에 돈도 좀 있거든요. 샘이 말했다. 나한테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화가 나기보다는 우스운 생각이 들었다. 정말 난감한 상황이었다. 당신이 적당해 보이는 아가씨이고 영리한 것 같아서요. 난 게으른 여자는 싫어요. 좀 더 생각해 봐요. 한동안 내 마음이 변하지 않을 테니까요. 저기요, 난 가봐야겠구먼요. 소젖을 짜야 돼서요. 청혼에 대한 앤의 꿈은 지난 몇 해 동안 완전히 망가져서 이제는 환상 같은 건 남아있지 않았다. 그래서 불쾌한 느낌을 갖기보다는 그 일을 두고 마음껏 웃을 수 있었다. 그날 밤 앤은 제닛에게 샘의 말투를 흉내내면서 그의 감상적인 태도에 대해 웃음을 터뜨렸다. 앤의 벨리로드 생활이 끝나갈 무렵 어느 오후 알렉 워드가 웨이사이드에 와서 서둘러 제닛을 찾았다. 더글라스 씨 댁에서 얼른 오시라는군요. 더글라스 부인이 20년이나 죽을 것처럼 연극을 하더니 드디어 세상을 떠날 것 같아요. 알렉이 말했다. 제닛은 모자를 가지러 달려갔다. 앤은 더글라스 부인이 평소보다 나쁜 상태냐고 물었다. 평소보다 반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심각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다른 때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사방을 기어다니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가만히 누워서 조용히 있기만 해요. 더글라스 부인이 잠자코 있을 때는 진짜 아픈 거거든요. 더글라스 부인을 안 좋아하세요? 앤이 호기심을 보이며 물었다. 나는 고양이는 고양이 그대로 좋아합니다. 여자 같은 고양이는 안 좋아하고요. 여기 괄호하고 여자 같은 고양이 괄호 심술이 있다는 의미 괄호 닫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더글라스 부인이 조금 심술이 있는 모양입니다. 알렉이 모호하게 대답했다. 황혼이 질 무렵 제닛이 돌아왔다. 더글라스 부인이 돌아가셨어요.
내가 도착한 뒤 바로 눈을 감으셨어요. 나한테 이제 존과 결혼할 테지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앤, 존의 어머니가 당신 때문에 내가 그와 결혼하지 않는 거라고 짐작했다는 걸 생각해 봐요. 난 한마디도 할 수 없었어요. 다른 여자들도 거기 있었거든요. 거기에 존이 없는 게 다행이었죠. 제닛은 힘없이 말하고는 구슬프게 울기 시작했다. 애는 제닛을 위로하려고 뜨거운 생강차를 만들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생강이 아니라 흰 후추를 넣었지만 제닛은 생강과 후추 맛의 차이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장례식 날 해질녘, 제닛과 애는 현관 앞에 앉아 있었다. 솔숲에서는 바람이 잦아들었고 북녘 하늘에 마른 번개가 번뜩이며 하늘을 붉게 물들였다. 흉한 검정 드레스를 입은 제닛은 최악의 상태였다. 울어서 눈과 코가 빨갰다. 둘 다 별로 말이 없었다. 앤이 기운을 북돋워 주려고 했지만 제닛은 달가워하지 않았다. 비통한 상태로 있는 편이 더 좋은 듯 했다. 갑자기 대문이 삐걱하고 열리더니 존 더글라스가 정원으로 들어왔다. 존은 제라늄 꽃밭을 넘어서 곧장 걸어왔다. 제닛이 일어났다. 앤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키가 큰 앤이 흰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존 더글라스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존이 말했다. 제닛, 나와 결혼해 주겠어? 20년 동안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는 꼭 해야겠다는 듯이 그 말이 터져나왔다. 울어서 빨개진 제닛의 얼굴은 더 이상 빨개질 수 없었는지 진홍빛이 되었다. 왜 미리 말하지 않았어요? 제닛이 천천히 물었다. 그럴 수가 없었어.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런 약속을 하게 했으니까. 19년 전 어머니는 심한 발작을 일으켰소. 우리는 어머니가 회복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 의사도 6달 정도밖에 살 수 없을 거라고 했소. 어머니는 나한테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은 제닛한테 청혼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달라고 간청했소. 우리 모두 어머니가 그리 오래 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그런 약속은 하고 싶지 않았소. 그런데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간청했소. 정말로 힘들었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약속했던 거요. 내 어떤 점을 당신 어머니가 못마땅해 했나요? 제닛이 외쳤다. 그런 건 없었소. 전혀 없었소. 그냥 어머니는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은 다른 여자를, 어떤 여자든지 집에 있게 하는 게 싫었던 거였소. 어머니는 내가 약속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을 거라고, 그러면 내가 자기를 죽인 셈이 된다고 말했소. 그래서 난 약속을 했소. 그 뒤 어머니는 내게 약속을 지키게 했소. 내가 무릎을 꿇고 약속을 없던 걸로 해달라고 빌었지만 소용없었어. 왜 나한테 미리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말해주지 않았어요? 제닛이 목이 메어 외쳤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겠다고 어머니하고 약속했기 때문이요. 어머니는 성경에 대고 맹세하게 했지. 제닛, 이렇게 세월이 갈 줄 꿈에라도 알았다면 난 그런 약속을 하지 않았을 거요. 내가 19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당신은 모를 거요. 당신 역시 고생했다는 걸 알지만 어쨌든 지금이라도 나하고 결혼해 주겠소, 제닛? 제닛, 해주겠소? 당신한테 청혼할 수 있게 되자마자 달려온 거요. 멍청하게 바라보고 있던 애는 정신이 들자 자기가 참견할 일이 아님을 알아차렸다. 애는 슬그머니 물러났고 다음 날 아침까지 제닛을 보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제닛이 나머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못되고 인정머리 없는 거짓말쟁이 노인네 같으니. 앤이 소리쳤다. 쉿, 돌아가신 분이잖아요.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몰라도
이제 이 세상에 안 계세요. 그러니 나쁘게 말하면 안 돼요. 하지만 이제 난 행복해요, 앤. 이유를 알았더라면 아무리 오래 기다려야 했어도 괜찮았을 텐데. 결혼식은 언제 올릴 거예요? 다음 달에요. 물론 아주 조용하게 치를 거예요. 사람들이 심한 말을 해댈 거예요. 불쌍한 존의 어머니가 세상을 뜨자마자 서둘러 존을 낚아챘다고 속닥거릴 테죠. 존은 사람들한테 사실을 밝히자고 했지만 나는 안 돼요, 존. 그래도 당신 어머니시잖아요. 우리끼리 비밀로 하고 어머니에게 어떤 그림자도 들이오게 하지 마요.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사람들이 뭐라고 떠들어도 난 상관없어요. 조금도 마음 쓰이지 않아요. 모든 걸 죽은 분과 함께 묻도록 해요. 라고 말했지요. 그 일을 달래서 내 뜻에 따르게 만들었어요. 저라면 그렇게 용서하지 못할 텐데. 용서를 잘하시네요. 앤이 좀 시무룩하게 말했다. 내 나이쯤 되면 여러 일에 대해 다르게 느끼게 될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배우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런 거예요. 용서하는 법 같은 거요. 20살 때보다는 40살 때 용서하기가 훨씬 쉬운 법이죠. 와, 이럴 수가 있을까요? 혼자 아들이 20년이나 애인을 두고 늙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그 약속을 지키게 하다니. 와, 말도 안 돼. 무슨 사랑과 전쟁 같은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쵸? 어쨌든 그래도 청혼을 받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 찝찝하고 쓸쓸하네요. 20년이나 그 젊음을, 청춘을 허비하게 했잖아요. 그쵸? 같이 한 집에 살면서 결혼해서 아기 낳고 같이 밥 먹고 얘기하다가 잠들고 이런 시간들을 좀 더 20년이나 앞당길 수 있었는데 참 못된 어머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유도 합당하지가 않잖아요. 내 집에 다른 여자 들이는 거 싫어. 이게 뭐야. 그쵸? 못됐네요. 35. 레드먼드에서의 마지막 해. 이제 모두 돌아왔구나. 얼굴이 보기 좋게 그을리고 달리기 경주에 나간 건강한 남자처럼 밝은 표정으로 말이야. 이 정다운 패티의 집을 다시 보니까 기쁘지 않아? 그리고 아주머니와 고양이들도. 러스티는 나머지 귀마저 없어졌나 봐. 필이 말했다. 러스티는 귀가 없어도 세상에서 가장 멋진 고양이일 거야. 앤이 트렁크에 앉아서 말했다. 러스티가 반가운 마음에 앤의 무릎 위에서 몸부림을 쳤다. 저희가 돌아오니 반갑지 않으세요, 아주머니? 필이 물었다. 반갑지. 하지만 짐 정리부터 하면 좋겠구나. 이야기는 나중에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니. 먼저 일부터 하고 난 다음에 놀자는 게 내 젊은 시절의 좌우명이었단다. 제임씨나 아주머니는 까르르 웃으며 수다를 떠는 여학생들 주변에 아무렇게나 놓인 트렁크와 옷가방들을 둘러보며 담담하게 말했다. 이제는 시대가 변해서 그 순서가 바뀌었어요, 아주머니. 저희 좌우명은 놀 건 다 논 다음에 들이파라거든요. 먼저 신나게 놀고 나면 일도 더 잘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필이 말했다. 제임씨나 아주머니는 조지프와 뜨개질감을 들고 여왕처럼 의자에 앉으면서 말했다. 목사랑 결혼하려면 들이판다 같은 표현은 쓰지 말아야 할 게다. 왜요? 목사 부인이라고 해서 점잠 빼는 말만 하라는 법 있나요? 저는 그러지 않을래요. 패터슨가 사람은 누구나 은어를 쓰니까 제가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으면 으스대고 잘난 체 한다고 생각할걸요? 조화의 관계를 가족들한테 공개했어? 프리실라가 점심 도시락에서 남은 과자 부스러기를 세라에게 먹이며 물었다. 필이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데? 엄마는 야단법석을 피우셨어. 하지만 내가 단호하게 나갔지. 나, 필리파 고드는 어떤 일도 그렇게 굳건히 버텨본 적이 없었지. 아버지는 좀 더 차분하셨어. 할아버지가 목사셨거든. 그래서 존이 목사라는 데 대해 마음 한구석에 공감하는 구석이 있어. 어머니가 마음을 가라앉히자 난 조를 우리 집으로 오게 했어. 그랬더니 두 분 다 조를 마음에 들어 하셨지. 하지만 어머니는 대화할 때마다 나한테 뭘 기대했는지 드러내놓고 조한테 암시를 주는 거 있지? 정말이지 장미꽃이 뿌려진 멋진 휴가는 아니었어.
하지만 내가 이겨냈고 조를 얻었어. 그보다 중요한 건 없지. 너한테는 그렇겠지. 제임씨네 아주머니가 쏘아붙였다. 조한테도 그래요. 아주머니는 계속 조를 가엾어 하시네요. 왜 그러세요? 오히려 부러움을 살 만한 것 같은데요. 제 뛰어난 머리와 미모와 예쁜 마음을 차지할 사람이니까요. 필이 말했다. 우리야 네 말솜씨를 훤히 알지만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마라. 다들 어떻게 생각하겠니? 제임씨네 아주머니가 참을성 있게 말했다. 어머나, 저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고 싶지 않아요.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보이는지 알고 싶지 않다고요. 그런 걸 알면 마음이 불편할 거예요. 번즈도 그 기도문에서 진정으로 솔직했다고는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 자기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때로 솔직하지 못한 기도를 한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런 기도는 하늘까지 닿지 않는 것 같아. 나도 어떤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곤 했지만 진심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어. 마침내 용서하고 싶어졌을 때는 기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용서할 수 있었지. 제임씨네 아주머니가 솔직히 털어놓았다. 아주머니가 누구를 오랫동안 용서하지 않았다는 걸 상상할 수가 없어요. 스텔라가 말했다. 아, 예전에는 그랬지. 하지만 원한은 가슴에 오래 품고 있을 만한 가치가 없는 것 같아. 그 얘기를 들으니 생각나네요. 애는 존과 제닛의 사연을 이야기했다. 이제 편지에 은근히 내비쳤던 낭만적인 사건이라는 게 뭔지 말해 보시지. 필이 말했다. 애는 샘에게 청혼받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했다. 친구들은 웃음을 터뜨렸고 제임씨나 아주머니도 빙그레 웃었다. 자기를 좋아하는 남자를 그렇게 놀리다니 취미가 고약하구나. 하지만 나도 항상 그랬지. 아주머니가 차분히 말했다. 쫓아다니던 남자 얘기 좀 해주세요, 아주머니. 틀림없이 꽤 여럿이었을 거예요. 필이 졸랐다. 지나간 일처럼 말하지 마요. 지금도 있으니까. 고향에는 오래전부터 나한테 추파를 던진 호라비가 셋이나 있다고. 연애를 젊은이들만 하는 건 아니란다. 호랍이랑 추파란 말은 별로 낭만적이지 않은데요, 아주머니? 하긴 그렇지. 하지만 젊은 사람들이라고 항상 낭만적인 건 아니라고. 나를 쫓아다니던 남자 가운데 몇 명도 그랬지. 나는 그 불쌍한 청년들을 비웃곤 했어. 짐 엘 우드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항상 백일몽에 빠져 있었지.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감을 못 잡는 것 같았어. 내가 싫다고 말한 지 1년이 지나도록 거절당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니까. 그가 결혼한 뒤 어느 날 밤 교회에서 집으로 썰매를 타고 가다가 부인이 썰매에서 떨어져 세상을 떠났지만 그 사람은 죽은 부인을 그리워하지 않았지. 그리고 댄 윈스턴이란 사람도 있었어. 그는 아는 게 너무 많아 탈이었지. 세상의 모든 걸 다 아는 거야. 다음에 일어날 일도 대부분 아는 채 했지. 어떤 질문을 해도 척척 답할걸. 최후 심판의 날이 언제냐고 물어도 그는 대답했을 거야. 밀턴 에드워즈는 진짜 좋은 사람이어서 내가 좋아했지만 결혼은 하지 않았지. 우선 농담을 알아듣는데 일주일은 걸렸고 또 나한테 청혼하지 않아서도 결혼 못했지. 모라티오 리브는 지금껏 만난 사람 가운데 가장 흥미로운 남자였어. 하지만 이야기를 너무 꾸며서 하는 게 흠이었지.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그냥 상상력을 발휘하는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어. 그럼 다른 사람들은요, 아주머니? 가서 짐을 풀도록 해요. 제임씨네 아주머니는 조지프를 뜨개질 바늘로 착각하고 흔들어댔다. 아주머니가 말을 이었다. 나머지는 착한 사람들이어서 놀리기가 못하구나. 추억을 소중히 간직해야지. 앤, 네 방에 꽃상자가 와 있다. 1시간 전에 도착했어. 첫 한 주가 지나자 패티의 집 여학생들은 대학 졸업반으로서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다. 우등 졸업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했다. 애는 영어에, 프리실라는 고전학에, 필은 수학에 매달렸다. 때로 실증이 났고 어떤 때는 의기소침해졌다. 또 그렇게 노력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적도 있었다. 그런 기분이 드는 11월에 비 내리는 어느 저녁, 스텔라는 앤의 방으로 갔다. 앤은 램프 불빛이 비치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구겨진 원고지가 사방에 나뒹굴었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예전에 이야기 클럽에서 썼던 글들을 읽어보는 중이야. 기분 좋게 푹 빠질 무언가가 필요하거든. 하늘이 노랗게 보일 때까지 공부했다니까. 그래서 여기 와서 트렁크에서 이 원고들을 꺼냈지. 이 이야기들은 눈물과 비극이 지나치다 못해 진짜 웃겨. 스텔라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나도 우울하고 심란해. 가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아. 내 생각은 너무 낡았어. 죄다 전에 했던 생각들이야. 살 가치가 있는 걸까, 앤? 스텔라, 너무 머리를 많이 쓴 데다가 날씨까지 이래서 기분이 그럴 거야. 힘겨운 하루를 보낸 뒤 이렇게 비가 내리는 밤에는 마트, 타플리 같은 사람을 빼고는 누구나 짓눌리는 기분이 들 거야. 당연히 살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알면서 그래? 그래, 그렇겠지. 하지만 지금은 그걸 증명하지 못하겠다니까. 지금껏 이 세상에 살다간 위대하고 숭고한 영혼들을 생각해봐. 그들 다음에 이 세상에 와서 그들이 얻은 것과 그들의 가르침을 이어받는 것은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세상의 훌륭한 사람들을 생각해봐. 우리가 그들의 활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가치 있잖아? 또 앞으로 태어날 뛰어난 영혼들을 생각해봐. 우리가 노력해서 그들을 위해 길을 닦는 것이, 그들이 좀 수월해지도록 길을 놓는 것 또한 가치 있는 일 아닐까? 그래, 나도 머리로는 너와 동감이야, 앤. 그런데 정신은 멍하고 활기가 없어. 비 오는 밤이면 난 항상 늘어져서 정신이 몽롱해. 난 비 오는 밤이 좋기도 해. 침대에 누워서 비가 지붕과 솔숲에 내리치는 소리를 듣는 게 좋아. 지붕 위에 떨어지면 괜찮지. 그런데 항상 그런 게 아니라니까. 지난 여름 낡은 시골 농가에서 끔찍한 밤을 보낸 적이 있어. 지붕이 새서 비가 내 침대로 줄줄 떨어지는 거야. 거기에는 시적인 감상 따위는 없다니까. 한밤중에 우울하게 일어나서 비가 떨어지지 않는 곳으로 침대를 이리저리 옮기느라 무진장 고생했지. 구식 침대라 무겁기는 얼마나 무겁던지. 그런데 계속 비가 떨어지자 신경이 곤두섰어. 한밤중에 마룻바닥에 떨어지는 빗소리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너는 상상도 못할 거야. 꼭 유령의 발자국 소리 같다니까? 뭐가 그렇게 웃음니 해? 이 이야기들 때문에 그래. 필이 봤으면 죽이는 이야기라고 했을 거야.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모두 죽거든. 여주인공들은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 우리가 어떤 차림으로 묘사했는지 알아? 비단, 공단, 벨벳, 보석, 레이스. 그런 것 아니면 안 입는다니까. 여기 제인 앤드루스의 이야기에 나오는 여주인공은 가장자리에 작은 진주가 달린 흰 공단 잠옷을 입고 잔다고 적혀 있어. 계속 읽어봐. 이제 웃을거리가 있으니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느껴지기 시작하는데? 스텔라가 말했다. 여기 내가 쓴 이야기도 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커다란 다이아몬드로 반짝이는 여주인공이 무도회에서 흥겹게 놀고 있어. 하지만 부유함이나 미모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 영광의 길은 무덤으로 끝났다인걸. 하나같이 살해되거나 상심해서 죽어야 되는데 등장인물은 예외 없이 죽어. 네 이야기 좀 읽어볼게. 여기 내 걸작이 있어. 나의 무덤들이라니. 제목 한번 활기차네. 난 이 글을 쓰면서 엄청나게 눈물을 뿌렸고 다른 여자애들도 내가 읽어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슬피 울었어. 제인 앤드루스는 그 주에 빨랫감으로 손수건을 너무 많이 내놓아서 어머니한테 꾸지람을 들었을 정도였어. 한 감리교 교회 목사 부인의 방황을 다룬 이야기야. 부인은 사는 곳마다 한 명씩 아이를 묻었지. 아이가 9인데 뉴펀들랜드에서 밴쿠버까지 아이 무덤이 각각 떨어져 있는 거야. 난 아이들에 대해 자세히 쓰고 7명이 죽는 장면을 그렸어. 묘비와 거기 적힌 글에 대해서도 썼어. 9 모두 묻으려 했지만 8명이 죽는 대목까지는 썼는데 9번째는 안 되겠다 싶어 가망 없는 장애자로 평생을 살게 했지. 스텔라가 키득대며 엄청난 비극인 나의 무덤들을 다 읽는 동안 러스티는 간밤에 나돌아다닌 고양이답게 몸을 웅크리고 잠들었다. 제인 앤드루스가 쓴 15명의 아름다운 처녀들이 나환자 수용소에 간호하러 들어간 이야기를 읽었다. 물론 결국 병에 걸려서 죽는 이야기였다. 앤은 원고를 보다가 에이버니 학교의 이야기 클럽 회원들을 떠올렸다. 모두 전나무 아래나 강가에 앉아서 글을 쓰던 광경이 떠올랐다.
얼마나 재미있었던가. 글을 읽는 사이 옛 여름의 햇살과 유쾌함이 되살아났다. 영광스러운 그리스 이야기도, 웅장한 로마 이야기도, 이야기 클럽에서 지은 것처럼 우습고 눈물나고 초현실적인 이야기를 짜내지는 못하리라. 원고 가운데에서 애는 포장지에 적힌 글을 골라냈다. 이 글을 썼던 시간과 장소를 생각하니 웃음이 나왔다. 이것은 앤이 토리 도로에 있는 코프네 농장 오리 축사 지붕에서 떨어진 날 적은 간단한 글이었다. 앤은 원고를 찬찬히 읽어보았다. 곽꽃과 스위트피, 라일락 덤불에 앉아있는 카나리아와 숲의 수호요정이 나누는 대화였다. 글을 읽은 뒤 앤은 생각에 잠긴 듯 앉은 채로 앞을 바라보았다. 스텔라가 방에서 나가자 앤은 원고를 가지런히 펴며 말했다. 이거면 되겠어. 아마 앤이 다시 글을 쓰고 소설을 써서 출판사나 잡지사로 보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 앤은 글을 쓰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릴게요. 중간에 그 존 더글라스한테 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소리도 지르고 이렇게 화내는 그런 장면들에서 제 볼륨이 조금 많이 높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더 크게 소리를 지를 수도 있었는데 자제했습니다. 더 크게 소리를 지르고 싶은 부분이었는데 이 이어폰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특히 또 산책하면서 들으시는 분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산책하시다가 화들짝 놀라실까 봐 어우 깜짝이야 이러실까 봐 제가 조금 조절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소리를 질러야지만 되는 부분이어서 제가 조금 소리를 질러봤습니다. 들으실 때 아우 귀 아파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